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영화야말로 좀 N차 말씀드린 것처럼 N차에 가장 좀 적합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종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어떤 서스펜스의 향연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얘기를 나누기 전에 감독님께 이 영화의 일단 감독님과 배우님의 이제 인사를 듣고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철을 연출한 배종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더숲 아트 시네마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종종 또 왔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박지우 배우께서 이제 지금 학교 생활 중인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KTX 타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뭔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과 철에서 은영을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더숲 아트시네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간인데 오늘 여기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감독님께 이제 빛과 철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걸로 톡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빛과 철이라는 영화는 이제 처음에 출발로 좀 거슬러 보면 한 4, 5년 전부터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 희주와 영남이라는 이 두 인물이 계속 막 머릿속에 떠다녔어요. 이 인물이 저에게는 되게 나름 의미가 있었던 인물이고 이 인물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써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좀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 머릿속의 망상을 이제 시나리오라는 어떤 지면으로 내려오게 되는 시기가 왔었고, 그래서 희조 영남이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거기서 출발을 했던 영화였어요. 그 영화 내용을 보시면 사실 교통사고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거고 이 두 인물을 좀 많이 생각을 해왔고 이 두 인물을 표현하려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 인물만으로는 이야기가, 왜냐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상극이고 정반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마주치기 힘든 두 인물 사이에 이제 박지우 배우님이 연기한 은영이라는 인물을 넣어서 이 세 인물이 뭔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삼각형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지금 질문 받고 있는데 많이들 들어오셨지만 또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가실 줄은 아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빛과 철 검색하면 빛과 철로 된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감상평 남겨주시면요 저희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이제 빛과 철 배지를 질문 하나씩 이제 선택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좀 많은 질문과 감상평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영화 그 빛과 철의 어떤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어떤 미스테리적 장르적으로 그런 부분도 너무 만족스러웠지만 그 한 축에 노동의 문제가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배우님과 이제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은 아시가르 파라디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참 빛과 철과 어떤 맞물려 돌아가는 비슷한 어떤 구조들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종교와 어떤 계급 문제도 이제 한 축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자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그 노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런 영화들도 저희한테 어떤 좋은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르적인 부분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녹여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사회 문제 그 노동 문제를 이 영화에 좀 녹여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노동요로 보아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어떤 특별히 뭔가 이 노동에 대해 뭐 다뤄야지 해서 그것들 의식적으로 집어넣었다기보다는 되게 그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들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이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면서 뭔가 남편이 몰랐던 것들, 남편에 대해서 내가 놓쳤던 걸 외면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책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테마와
그 공장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노동자가 이렇게 소외받는 것. 공장이라는 것은 결국 효율이나 수익을 위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거기서 뭔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 혹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어떤 마음을 하지 않고 알고 싶어도 하지 않는 빠르게 사건을 무마하고 뭔가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알려고도 하는 어떤 냉정한 그런 상태가 그런 인물의 이야기와 그 공간의 이야기가 전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저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이 영화에서 결국엔 그 배경이 되는 지방 소도시라는 어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실 뭐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어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잖아요. 그런 풍경들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 영화와 잘 맞물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노동 문제라고 하면 사실 어떤 자본주의와의 이제 연계가 아니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돈이 두 번이나 패드기 쳐지죠. 이를테면 이제 그 과장이 이제 퇴직금으로 갖고 왔는데 이제 영남이 바닥에 이제 떨구거나 그리고 이제 희주의 오빠의 아내죠. 아내가 이제 그 통장을 갖고 왔을 때 그것도 이제 바닥에 뿌려지는 어떤 것들이 되게 단순한 장면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좀 바닥에 철퍽되게 되는 어떤 그 돈이라는 그 개념이 참 인상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설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박지우 배우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벌새를 아마 저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게 TMI지만 저희 극장에서 벌새가 전국 5위 안에 들 정도로 이 작은 극장에서 1, 2관에서 그렇게 너무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 사실 벌새로 정말 많은 각광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배우님 입장이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 더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면서도 다음 작품에서는 분명 또 은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좀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벌새 이후에는 많은 러브콜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빛과 철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저희 빛가철 배종대 감독님께서 벌새가 부국제에서 상영이 됐을 때 그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빛가철 시나리오를 보게 됐는데 일단은 어려웠지만 어찌됐든 너무 시나리오가 탄탄했고 또 감독님께서 저한테 여러 다양한 면이 있지만 그중에서 날카로운 면을 보셨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그런 날카로운 면이 무엇일지 궁금했고 또 그게 스크린에 감독님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싶고 또 은희랑은 다르게 좀 더 미스터리한 은영이의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약간 좀 그 노골적으로 이제 은영은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차차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지우 배우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박지우 배우님이 이제 벌새라는 엄청 훌륭한 작품에서 모두 이게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벌새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벌새로 뭔가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배구상을 받을 만큼 인정을 받을 배우를 데리고 뭔가 그만큼 못 미치면 어떡하나 뭔가 배우에 대한 걱정보다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그 불안이 엄청 컸는데 근데 이제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정말 괜히 걱정했다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박지우 배우 옆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찍을 때도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박지우 배우 할 때 저도 사실 불안감이나 걱정을 가지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오고 하면 할수록 더 계속 박지우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이 때 다른 배우들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어요. 벌새가 첫 장편 주연이었고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 배우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하고 좀 다른 느낌을 좀 가진 배우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사실 뭐 박지우 배우님께서는 이제 벌새로 이제 뭐 국내외로 정말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사실 그 전에 나만 없는 집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김현정 감독님이라고 정말 엄청난 이제 활동 단편으로 지금 많이 찍고 계시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이제 백윤도 감독님처럼 그 전편으로 이제 입봉하실 것 같은 그 분의 영화인데 그것도 종종 이제 뭐 네이버 인디 영화 통해서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꼭 보시면은 지금 벌새에서 약간 그 언니와의 관계가 전복된 듯한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너무 거기서도 천연덕스러우면서도 약간 어떤 면에서 표독한 그런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잘해주시는데 그 작품도 꼭 기회가 되시면 보실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 작품에 박주배가 대구 사투리를 쓰시죠. 제가 대구에서 촬영도 하고 그랬죠. 곧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한간에 좀 은영에 대해서 유령설이 떠돌고 다닌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게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은영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 등장할 때도 이제 그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등장하는데 인물이 사라지자마자 이제 휙 나오는 어떤 방식이라거나 희주 곁에 특히 이제 그 나올 때는 정말 유령 같은 존재처럼 사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은영은 극 중에서 유독 좀 이렇게 무표정하면서도 약간 우울한 표정을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이 딱 어떤 이 역할의 톤을 딱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딱 강하게 보였던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혹시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은영의 그런 어떤 평소의 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톤을 잡으셨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네요. 네, 저도 은영 유령설에 대해서 글을 봤는데 되게 공감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 말대로 뭔가 은영이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뭔가 갑자기 스며들었다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이런 인물처럼 좀 보이길 원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은영이라는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단번에 파악하지 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유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에 의해서 뭔가 이야기가 전복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싶었고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2번 시작되는 영화라 생각해요. 이제 처음 영화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가 이제 은영이가 비 오는 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영화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영화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은영이라는 인물을 저는 이 영화에서 저희가 가장 강인하고 성숙한 인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아무도 이것들 진실 얘기하지 못할 때 아무도 모두가 숨기고 은폐하고 가리고 감추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 가장 성숙한 인물로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톤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박지훈 배우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객이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하게 근데 그게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연기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정을 이거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기 못하게 한다는 건 정말 고난이도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박주 배우가 잘 해내주었고 박주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촬영 전에 이렇게 감독님과 은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냥 관객분들이 은영이의 의도와 목적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은영이는 워낙 예상 외의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부드럽게 스크린에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촬영 때마다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씬마다의 은영이가 뭐가 진심일지를 저 혼자 그냥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연기를 해도 관객분들한테는 뭐가 진짠지 모르게 보여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은영이의 표정이나 행동 이런 거는 은영이가 그 아빠가 사고가 나고 2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희주는 희주대로 괴로웠고 영남은 공장 일 하기도 바쁜데 또 아빠 남편까지 간호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은영이는 어리잖아요. 어리지만 그걸 티도 못 내고 티를 내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애써 어른스럽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실제 연기할 때도 일부러 표정 변화를 그렇게 쉽게 자기의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연기를 했었고 또
나중에 진실을 알 때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희주와 영남은 이제 시종 그 서로의 어떤 진실을 숨겨가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되게 비겁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약간 정신승리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은영만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멀어지면서 이제 어리지만 이렇게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그 모습이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게 되게 감동적이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딩에서 이제 그 은영이 어떻게 된 것인가는 추후에 얘기를 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래도 영화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영화가 생각보다 한 번 더 보시면요, 진짜 되게 오밀조밀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구조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뭐 제목도 사실 빛과 철이지만 저는 약간 빛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따뜻하면서도 뭔가 진실적인 어떤 느낌이라면 철은 약간 좀 이렇게 스산하고 약간 좀 이렇게 차가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전 두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빛을 통해서 이 인물이 이제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탈의실에서 이제 그 영남과 이제 희주가 하는 그 어떤 나누는 어떤 그 씬이었는데, 그때 딱 씬 처음에 보면은 희주가 이제 창 커튼을 여는 식으로 딱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곳에 이제 희주가 앉고 이제 영남이 이제 빛이 없는 그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또 희주가 이제 뭔가 관계의 어떤 좀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피력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은영이 희주와 이제 은영이가 이제 그 사고 현장에 가자 부탁을 하잖아요. 되게 순간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거기서 잠깐 그 은영이 내리는데 터널 같은 굴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잠깐 지나가는데 그때도 이제 터널은 이제 되게 어두운 곳임에도 어두운 곳이고, 이제 바깥쪽에 계시는 이제 은영은 되게 이제 환하게 있는,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어떤 그 장면의 세공이 아니라 되게 의도된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런 디테일들은 진짜 두고두고 영화를 거듭해서 보면은 많이들 발견할 수 있겠다, 그런 좀 약간 쾌감이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덧붙여봤고요.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영이의 이제 눈빛과 표정들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많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하교신에서 희주를 보면서 이제 그 은영이 웃는, 그게 거의 유일한 웃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과 이제 사건 현장에서의 이제 그 울면서 이제 희주에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톤을 잡는 거의 질문과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좀 약간 폭넓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런 어떤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배우님께서는 빛과 철을 이제 다 끝내고 영화도 이제 보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좀 장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묻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가장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스크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영남과 병 로비씬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현장에서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그 씬은 제가 앞에 쭉 찍었던 씬들은 그 씬을 위한 과정이라고 단계라고 약간 부담 아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로비씬에서 은영이의 감정을 표출해야 되고 다 털어놔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그 염혜란 선배님께서 엄청 앞에서 잘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대사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 흐름에 그 분위기에 저를 맡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아빠한테 이름표 명찰 바늘로 찌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누구보다도 아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은영이 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애잔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최애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그렇죠. 은영이 그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이런 반응이 있다, 이제 뭔가
의식을 차리게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어떤 게 되게 저도 좀 애절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장면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피누로 상처를 낸 후에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대본에는 뭐 어떤 대사를 한다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아서 그냥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본 결과 그냥 아빠한테 빨리 일어나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진실을 얘기해줘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냥 진짜 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시나리오 쓰지 않았어요. 이제 배우가 뭔가 그래서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인물을 체화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배우가 스스로 뭔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저는 화면에서 영화에서 들리지 않더라도 저는 어떤 말하는 행위와 그 앞에 어떤 사전의 어떤 분위기로 이미 관객에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지정해주지 않았고 박지희 배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병원 로비 씬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제가 박지희 배우한테 좀 마음 부담감 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진짜 그 장면에서 가는 거다. 그 장면을 잘 짓기 위해서 계속 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부담감을 저는 박지희 정말 그 장면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밥도 잘 못 먹고 정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막 그랬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도 원래는 시나리오 대사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사실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를 제가 쓰긴 했지만 저는 배우들이 뭔가 대사나 이런 것들을 뭔가 수정하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수정할 용의가 많았어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배란 배우님이나 김신 배우님이 단 한 번도 뭐 바꾸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꿔도 괜찮은데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박지우 배우님이 그 병원 로비씬 할 때는 저한테 이제 같이 대사를 한번 읽어 나가다가 이거는 은영이가 안 해도 될 대사 같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길래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지우 배우가 이제 그 인물에 충분히 취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은영이는 더 잘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대사를 조금 줄이고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 정도로 좀 추려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장면을 완성하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배우라고 생각하고 배우가 훨씬 더 감독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순간들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고 그 장면에서 가장 크게 저도 좀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 은영의 엔딩으로 자꾸 이야기가 지금 치닫고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좀 엿듣자면 사실 그 은영의 퇴장은 혹자들은 이제 떡밥을 던져놓고 왜 수습을 안 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아시가르 파라디 같은 그런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 그런 떡밥들이 다 회수되지 않아요. 뭐 아까 그 별거 그 영화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서도 이거는 분명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관객한테 숙제를 전해주듯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영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과 이제 그 배우님께 여쭤보자면 사실 이런 어떤 미스테리 반전의 어떤 장르의 영화에서는 영화를 보다가 반전의 어떤 그 순간에 이건 좀 얄팍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약간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몰입이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관객분들께서도 빛과 철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장이 이제 퇴직금을 들고 오는 그 장면은 그 앞에 어떤 그 과장이 약간 심리의 변화가 있는 어떤 장면이 있었다면 좀 더 또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약간 이 영화의 반전 혹은 그런 거를 이제 엮어가는 개연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그 은영의 퇴장에 대해서 사실 배우로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다 벌을 받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사라지니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한 이제 퇴장이 돼버리는데 배우님 입장에서는 그 퇴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어가지고 감독님부터 좀 여쭐게요.
네,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많은 글들 보면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영화에서가 뭐 많은 시나리오에 반전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반전을 넣어야지라고 반전을 넣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거는 되게 이 인물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꼬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인물들이 스스로 가진 어떤 비밀들을 감추고 은폐할 때 그것들이 다 엮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반전의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과장이 돈을 주는 과정이 좀 뭔가 조금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그거를 설명해주는 신이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촬영도 했는데 이제 편집 단계에서 그것이 빠지면서 조금 덜컥거린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약간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시나리오 썼지만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일어날 일들이 사실 조금만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되게 뭔가 이게 말이 돼? 이게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이게 사실적이야? 리얼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영화를 보는 당시에는 관객에게 뭔가 좀 덜 느끼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은 장치와 효과들을 통해서 영화를 볼 때는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몰입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관객도 이 영화의 이야기에 좀 동참시키고 싶었어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뭔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동참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인물들이 헤매는 것처럼 관객도 같이 헤매면서 이 이야기를 따라와주길 좀 바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짤 때 그것을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 그래서 많은 우연들이 겹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이야기 안에서는 최대한 다 맞춰놔야 됐어요. 논리라는 것을.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다 논리가 있어요. 다 말이 돼요. 근데 그것들이 얼만큼 표현하고 덜 표현하는 차이겠지만 논리는 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만으로 전 이 영화가 구성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영화를 가지고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중간중간 계속 구멍을 뚫어놓고 싶었어요. 공백을 만들어 놓고 싶었고 그 빈틈으로 뭔가 관객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물들의 행방을 떠올리고 은영의 마지막 그 장면도 저는 어떤 공백으로 남겨둬야 됐던 건데 일단은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고 이따가 진행하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또 은영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미스터리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말도 참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 이렇게 스크린에 나와서 관객분들 리뷰를 보는데 그런 열린 결말 때문에 더 다양한 해석들도 있고 그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은영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자기가 진실을 알리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휴즈한테 털어놓았고 거기에 대한 혼란스러움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마지막에 그렇게 불안한 그런 구도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벌어놓은 일에 대해서 수습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희주랑 영남이 은영한테 돌아가듯이 은영 또한 그렇게 두 여성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영의 위령설에 아주 방점을 찍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열린 결말 통해서 정말 뭐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마음 졸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정말 좀 다채로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약간 그게 좀 서늘하게 좀 느껴졌던 건 사실 영남이 이제 계속 은영을 찾아다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은영을 찾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희주와의 이 어떤 진실에 대한 거에 좀 더 천착해 있으면서 좀 은영은 좀 뒤편으로 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서늘할 수 있다. 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그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은 사실 그 파라디 감독의 그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영화도 비슷한 어떤 구조로 전개가 되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평을 남기셨어요.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 역시도 이 빛과 철에 아까 뭐 논리는 다 있지만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영화를 보기보다는 그런 약간 미묘하면서도 약간 좀 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좀 재미를 느끼면서 본다면 또 영화가 또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좀 익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질문 드리자면 사건 재조사 시작 후 죽은 새끼 고라니를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보태자면 그게 이제 새끼 고라니가 이제 녹용이 돼서 영남에게 가잖아요. 그 아마 그런 구조로 된 것 같아요. 그 경찰이 그러니까 그 새끼 고라니를 발견했을 때 뭐 녹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경찰이 영남에게 가는데 뭔가 그 죽은 고라니가 영남에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것도 좀 서늘하다. 저는 약간 그렇게 전달 과정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죽은 새끼 고라니를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게 사실 이걸 설명하면 되게 좀 길어지고 가벼운 얘기 아니라서 일단 답변을 하자면 여기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형까지 가게 돼요. 여기는 다 엮여 있는 거고 저는 그 새끼 고라니가 중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녹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녹용은 그냥 일종의 조크였어요. 네.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일종의 조크였고 새끼 고라니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 로드킬을 당한 새끼 고라니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리가 보는 클로즈업으로 보는 그 고라니는 이제 어미 고라니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미 고라니는 이 자식이 죽어버린지도 모르고 되게 알 수 없는 곳을 헤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필요했고 이것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영화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희조 영남은 뭐 남편에 대해 몰랐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외면하려고 했던 진실들, 죄책감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내가 그 가해자가 되면 나는 이 죄책감의 지옥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다 떠넘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들을 상대방이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인물들은 멈추지 않는 폭주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결국에는 은영이를 찾다가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은영의 존재는 다 이미 머릿속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당장의 나의 어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게 마지막에 남은 어떤 희망 같은 그 영남의 남편이 깨어났대. 남길이 깨어났대. 거기로 가면 이제 모든 진실이 있을 거야.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하나의 신락된 희망을 가지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요. 근데 그 가다가 결국에는 저는 그 병원으로 가도 남길이 깨어났다고 해도 진실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뭔가 팩트의 문제나 어떤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깨어난 남길의 어떤 마음의 문제고 이 사람이 자신의 또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결국엔 이 영화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깨어난 남길이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또 뭔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 끝없는 계속 이 굴레 도돌이표를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이 의미 없는 이 폭주를 누군가가 막아서 주길 바랬고 그게 고란이라는 존재였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란이라는 존재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인물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 안에 저는 많은 의미를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해. 어차피 당신들 병원으로 가도 진실을 찾지 못할 거야. 근데 은영이는 어디 갔어? 당신들이 그렇게 뭔가 소통을 하고 뭔가 내 자식처럼 보이는 은영이 다 놓쳐버리고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진실에 매달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고라니라는 존재가 죽은 새끼 고라니를 찾아 헤매는 어떤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 희주와 영남도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진실을 찾는 그런 이미지들. 그래서 고라니라는 그 얼굴을 통해서 은영이 생각나기를 바랬어요. 저는 은영이라는 존재가 뭔가 완전히 해결돼서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공백으로 둬야 됐어요.
그 영화에 나온 모든 다른 인물들에게는 다 퇴장을 만들어줬어요. 각각의 서사를 다 마무리해줬어요. 하지만 은영은 그게 마무리돼서 안 됐어요. 우리는 이 뭔가 가장 먼저 용기 있고 가장 성숙했던 이 강인한 인물을 다 놓쳐버리고 또 알 수 없는 진실에 매달리는 거죠. 이 인물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존재인 거죠. 이게 영화가 끝이 나도. 저는 이 의미 없는 폭주를 이제 그만하고 영화가 많이 끝이 나도 인물이 계속 살아나간다면 그 다음 행보는 은영을 찾아주길 바랬어요. 그게 결국에는 은영이 공백으로 둬야 됐던 이유고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했고 그래서 그 고라니가 사실 CG인데 CG로 만들 때 이제 이 눈망울을 이제 박지우 배우님의 이 사슴 같은 눈망울 진짜 고려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고라니 얼굴에서 뭔가 은영이 생각나주길 좀 바랬어요. 저도 좀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엔딩에 고라니를 보면서 이거 진짜 가만히 있는데 귀는 팔랑팔랑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덤인가 아니면 뭐 CG인가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되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재미가 있었고 사실 근데 엔딩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혹자는 이제 그 고라니를 서로 이제 그 저기 영남의 남편과 희주의 남편이 서로 발견해서 차를 틀어버리는 바람에 뭔가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희주의 남편과 영남의 남편은 사실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길이었다는 어떤 단서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되게 좀 비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기도 이 어떤 해석할 여지가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예 또 다른 어떤 범위로 넘어서서 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엔딩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이 영화는 진짜 그냥 만만히 보다가는 정말 바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대단하다. 사실 그 고라니 부분도 저는 이제 아까 고라니에 좀 설명했지만 그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엔딩이 너무 허무하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 희주 영남의 두 인물에게 조금 하나의 더 가능성을 좀 얹어주고 싶었어요. 뭔가 이 인물들이 영화가 끝이 나면서 그 남편의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자살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고 나의 어떤 직감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끝없이 그것들 상대방이 밀어내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두 인물들에게 조금 당신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가능성 하나 얹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고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서 고라니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 핸들을 꺾어서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어. 하지만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 하나 얹어줘야지만 그 인물들이 이 영화가 끝이 나도 저는 살아나갈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물들에게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마음의 빛을 하나 한 줄기 떨어뜨려 주고 싶었어요. 엄청 큰 빛은 아니지만 한 줄기 가는 듯한 어떤 빛을 이 인물들에게 좀 떨어뜨려 줘서 이 인물들에게 뭔가 너무 그렇게 죄책감에서 이제 살지 마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결국에는 고라니를 보는 희주와 영남이 지금까지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렸어. 근데 고라니를 보고 나서야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제 서로를 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제서야 저는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영화가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지점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여성 영화로서의 어떤 일종의 기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장르에서 이제 그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객체화되거나 대상화되는 어떤 캐릭터들로 이제 소비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주체로 나서가지고 셋이서 어떤 정말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협연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그 엔딩에서 사실 좀 과장을 하자면 좀 연대력까지의 가능성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두 인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기 영남의 남편은 깨어났지만 제가 볼 때 혹여나 그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 전처럼 이제 영남과 희주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뭐 일종의 미온정 때문인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영화가 뭐 그런 어떤 지점에서 되게 좀 비범한 면들이 있다 하면서 좀 봤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진실과 함께 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진실 혹은 비밀을 알아가는데 더 포커스가 크게 느껴졌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부부가 가장 가깝고 잘 안다고 여기지만
어쩌면 가장 잘 모르는 관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의 사정들을 생각하시는데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여쭙네요. 그 계기라기보다 저한테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부부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도 많이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알아가고 하지만 이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할 적도 있었고 뭔가 내가 너무 이제 알 것 같아서 이제 더 알려고 하지 않을 이제 그만해 알겠으니까 당신 힘든 거 아니까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뭔가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을 자꾸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감이라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없는가? 왜 안 되는가?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박지훈 배우님을 알려고 해도 박지훈 배우님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다 내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어떤 연결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성 이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저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왜 안 될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되면 끝이 뭐가 있을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필요했고 저도 그런 것들이 뭔가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필요했고 부부라는 것이 가족이지만 또 연인 관계도 하고 애정 관계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부부에서라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연대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바탕에는 사실 뭐였냐면은 희주가 이제 칼로 정말 거의 자해 혹은 이제 심각하게는 자살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영남의 등장으로 사실 그게 멈추게 됐잖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약간 연대로까지 제가 좀 더 도약을 했던 것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박지우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실 좀 말하자면 벌새와 이 영화 빛과 철에서의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좀 어두운 좀 뭔가 속에 좀 어떤 좀 못한 말이 많아서 약간 좀 답답하기도 한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 관객분께서는 비슷한 어떤 연배의 그 나이에 그 저기 연기를 그런 역할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은희와의 뭐 일종의 좀 차별화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벌새의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더 뛰어넘어서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약간 좀 겹치진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좀 일종의 결기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께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벌새 은이랑 빛과철 은영이 둘 다 같은 동년배고 또 학생인데 또 약간 비슷한 사연이 있잖아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주변에 기댈 데 없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이름도 은자 둘이 똑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객분들이 또 벌새를 보시고 또 빛과철을 보신 관객분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잘 나눠서 보실 수 있을까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 은영이는 머리를 묶고 교복을 요즘 시대 옷을 입고 그렇지만 은희는 단발에 94년도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그나마 차별화가 돼서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연기를 할 때는 은희는 그래도 똑같이 외로운 아이지만 명지 선생님도 만나고 유리도 만나고 지숙이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짧은 인연이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은영이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진짜 혼자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영이의 은희보다 굳이 비교하자면 은희보다 조금 더 외로운 은영이의 마음을 잘 표현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또 은희는 일상적인 대사들은 많잖아요. 근데 은영이는 한마디를 해도 그게 정말 의미 있고 미스터리한 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살려서 연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우 배우님에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우 배우님 연기 너무 멋지다고 이제 평을 남기면서 저도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염혜란 배우님과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과 이제 함께 협연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여러모로 부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베테랑 배우님이시고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는 게 뭐 좀 속되게 얘기하면 내가 뭐 밀리진 않을까 막 이런 어떤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연기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약간 협연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라거나 뭐 어떤 부분이 뭐 좋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은영 캐릭터 자체가 참 어려운 친구였는데 염혜란 선배님과 김시은 선배님께서 이렇게 상대 역을 너무 잘 쳐주시니까 저절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김시은 배우님이랑은 마지막에 기숙사 씬에서 제가 벌은 제가 다 받을게요라고 말을 하고 약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희주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일 때는 그래도 한때 사탕도 주고 같이 차도 타고 라면에 밥도 말아주는 그런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실제로도 막 김시은 선배님이랑은 이렇게 커피숍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식으로 정말 약간 친했었는데 그 씬을 찍을 때만큼은 서로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약간 쓸쓸함과 비참함 이런 거를 연기를 할 때도 그렇게 드러냈던 것 같고 또 염혜란 선배님은 아까도 이렇게 말했듯이 병원 로비씬 찍을 때 정말 저희 엄마처럼 은영이를 혼내시길래 거기에 대한 약간 진짜 제가 긴장하고 쫀득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 감정이었고 영화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분위기다 보니까 사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후에 포스터 촬영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엄청 유쾌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선배 배우님들의 그런 재치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케미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의 옷을 이제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설왕설래하는 그 부분은 약간 진짜 엄청난 그 모녀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한 그런 어떤 연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참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박지우 배우님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는 박지우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 걸스의 은희 그리고 빛과철의 은영 등은 되게 상반되는 인물이지만 저는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박지우 배우님은 뭔가 저는 이제 뭔가 우리가 진짜처럼 보이는 연기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흉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진 고민과 자신이 가진 고민을 되게 연관해서 자기화시키는 게 되게 엄청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뭔가 연기자로서의 어떤 능력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주 뛰어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고 박지우 배우님이랑 처음에 은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박지우 배우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 인간 박지우로서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은영이 가진 고민과 맞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은영이라는 인물이 살면서 박지우 배우가 한 번쯤 어딘가에서 봤을 거다라는 인물이었어요. 지나쳐 같은 반의 어떤 친구, 지나가다가 본 어떤 사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떠올렸어요. 뭔가 자기 반에도 뭔가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진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이 어땠을까, 그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것들을 자기화시켜서 뭔가 내 체화하는데 엄청 되게 뛰어난 인물이 배우였고 그것들은 그냥 스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이 배우가 연기를 대하는 자세, 인간으로서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뭔가 결국엔 연기를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정말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같이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모든 영화가 뭐 감독의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점에서 배우 역시 저는 공동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감독과 배우가 케미가 없이 이제 그냥 감독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주장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영화는 정말 그만큼 납작해지고 재미없는 영화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그렇지 않았던 건 그런 배우와 감독님의 끊임없는 어떤 협업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좀 좋은 어떤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영남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사실 좀 영남과 희주를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줄 때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영남 같은 경우는 전직이 미용사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미용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짠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지만 거기서 어쨌든 이제 남편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뭐 가진 건 많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미용을 해주면서 그 주변 그 호실의 아마 병실의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어떤 좀 상황이다. 좀
좀 이런 어떤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게 좀 약간 애잔하게 그렇게 느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희주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일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나옵니다. 일할 때 보면은 어떤 철에 똑같은 모양의 철을 고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마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오류의 것을 고르는 거겠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희주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외면했던, 직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아간다는 어떤 면에서 되게 짧게 들어간 장면이지만 이거는 되게 좀 신박하게 좀 볼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뭐 장면과 대사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는데 참 만만한 작품이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얘기 드리자면 처음에 그 희주 오빠와 이제 그 아내, 그러니까 희주가 처음 오빠와 아내를 만나러 갔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좀 재밌었던 게 희주 오빠와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버릴 거는 좀 버려라.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파트 새 집에 갈 거면 이제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적어왔는데 언제까지 짊어질 거냐. 새 집에 가면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빠가 죄다 버리면 뭘 갖고 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대사는 따지고 보면은 그 오빠가 희주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희주가 오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과정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 이제 그 사건을 이제 포기하라는 그 얘기와 계속 이제 진행하라는 그 얘기가 그 대사를 통해서 이제 좀 은유적으로 저는 함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영화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것 같으니 제 얘기는 한 번 더 보십사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혹시 뭐 감독님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은 혹시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다 의식적으로 넣었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티가 나게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배우들이 잘 살려줘서 너무 티가 안 나게 잘 된 것 같고, 저는 그게 약간 양립하는 것 같아요.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버려지는 거. 우리 다 똑같잖아요. 과거를 뭔가 이제 떠나 보내고 싶은데 떠나 보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못 버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뭔가 계속 뒤돌아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능성이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다 보여주고 싶었고, 그 아까 이제 염혜란 배우님이 미용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일부러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영남이라는 인물이 되게 처음에 되게 차갑고 냉정하기에 감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인물들이 처음부터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남편의 사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장의 사고, 교통사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자꾸 이제 감추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가족, 간호, 그리고 딸, 그리고 돈을 버는 일,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감춰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영남의 인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진 직업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꼭 하나 필요했어요. 영남에게는 그 장면이 없고 희주에게도 다시 하나 넣어주고 싶었어요. 영남에 넣었던 것처럼 희주에도 하나 넣어주고 싶었는데 김신배가 저한테 아직까지도 되게 뭔가 토론을 하는 게 왜 영남이 미용하는 장면처럼 나에게는 그런 장면이 없냐. 그래서 넣으려고 했어요. 넣으려고 엄청 끝까지 고민했는데 희주에게는 좀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희주는 조금 왜 그러냐면 저는 희주에게 좀 더 냉정한 사람이에요. 영남은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영남은 좀 더 좀 보듬어주고, 오히려 저한테는 보듬어주고 싶은 인물인데 희주라는 인물은 좀 더 냉정하게 좀 대하고 싶었어요. 이 인물들이 희주라는 인물을 뭔가 얘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고 너무 다 설명해주고 하면 관객이 희주라는 인물을 단번에 알아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얘 왜 이러지? 얘 약간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지만 살아? 지만 생각해?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점점 그 인물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희주에게는 조금 뭐 김시현 배우한테 미안한데 넣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장면만 더 여쭤보자면 사실 그 남편의 각자의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된 다음에 좀 저는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좀 분간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기 희주는 이제 그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백화꽃을 이제 막 밟고 이제 막 나무에 이제 해를 가하는 장면과 바로 이제 맞닿아서 영남은 이제 공장을 이제 불질러 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스케일이다. 약간 물론 그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실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판타지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뭐 이 영화에 정답은 없으니까 뭔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이제 영화가 계속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인물들이 다 각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고에 내가 잘못한 점 다 알고 있고 그것들 뭔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에게 뭔가 벌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인물들은 그냥 자신이 뭔가 조금 나약해서 자신이 조금 뭔가 그렇기 때문에 털어놓지 못한 것이 또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이 영화에서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 이 단죄를 해야 된다면 공장이라는 공간이어야 됐어요. 이게 어떤 공장 사장이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장소, 어떤 시스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 여기를 불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누군가 이 영화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시스템이고 공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이어야 됐고 근데 이것들을 서사안으로 좀 끌어들인다면 과연 누가 불을 질렀을까? 저는 영남이 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울분을 가졌고 내 남편 저렇게 사주로 몰아간 저 악마 같은 공간, 불태워보고 싶은 공간. 그래서 저는 영남이 이 불을 질러도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저는 더 중요했던 게 뭔가 그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고 뒤돌아서 가는 그 염혜란 배우님의 얼굴 이 장면이 더 중요했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 불타는 그 공장 장면은 영남이라는 인물의 마음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날려보고 싶은 만큼 불태워보고 싶은 만큼 뭔가 내 안에 쌓였던 그 마음, 그 얼굴, 그 눈빛을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했어요. 참 저처럼 이제 저는 너무 나쁜 관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논리적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담의 풍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판타지인지 현실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감독님의 말씀이 저는 해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좀 궁금한 건 그 희주의 오빠가 인테리어업을 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렇게 깊은 고민은 안 했고요. 이제 그 지방 소도시에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부부가 되게 비슷한 스타일 옷을 입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인테리어 업자가 잘 맞겠다고 했고 굳이 그것들을 더 드러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차체에 이제 뭐 어떤 인테리어라고 잠깐 나오는데 그냥 제가 좀 네, 편협한 마음에 좀 여쭤본 그런 게 있고요. 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지우 배우님께 좀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는 세 주연 배우가 둘씩 계속 만나지만 셋이 동시에 같이 만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셋이 동시에 만날 일이 생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뭐 이렇게 찍었는데 편집될 수도 있었으니 혹시 뭐 배우님이나 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찍은 것도 없었고. 근데 만약에 후에 셋이 만난다면 아무래도 저 은영의 아빠가 깨어났으니까 그런 진실을 들으려고 그런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희주와 영남 두 사람의 삶이 마냥 평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제 향후 인물들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이거는 또 배우님께서도 은영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였던 인물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창조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딘가 이 비슷한 어떤 감정과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 인물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여기로 제가 가져다 놓은 것이 제가 인물들을 다 창조자가 어떤 조물주의 입장에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들이 뭔가 사실 영화 보는 게 힘들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이 이 영화 보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신 것도 힘들고 연기한 배우도 힘들고 만든 저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 영화를 만들었을까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끝에 뭔가 다른 변화? 그게 엄청난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 이후에도 인물들이 뭐 진실을 찾으려고 더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까지 왔는 영화 엔딩 이후와는 좀 다른 좀 변화된 그래서 저는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번에 갑자기 바뀔 리는 없어요.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게 뭔가 뒤집히는 일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조금의 변화, 뭔가 거기서 할 때 단절이 됐다면 영화 엔딩을 통해서 일단 스탑, 일단 멈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물들은 좀 다른 식으로 삶을 변화하려고 좀 노력해보지 않았을까. 당장 되진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해 가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들을 생각했고, 어딘가에 그런 인물들이 살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이 조금은 이 영화가 만약에 끝이 나도 인물들이 살아나간다면 조금 변화된 삶을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은영도 어쨌든 아빠가 이제 눈을 떴고 깨어났고 뭔가 어떻게 풀리든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일이. 그래서 은영 입장에서는 일단 후련한 마음이 제일 클 것 같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뭐 이렇게 마땅한 무엇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은영은 그 상황 속에서 엄마의 놀란 마음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또 엄마 상처받은 거 치유해주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제 아빠도 아예 완전하게 재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조금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전의 편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결국에 마지막에 아빠가 깨어나잖아요. 남편이 깨어난 이유가 은영이가 이렇게 꼬집고 바늘로 찌르고 귓속말을 속삭여서 그게 영화에 같다고 생각해요. 전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 아빠가 은영이 한 얘기를 듣고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되게 호전되어 있다는 신호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영이 어떤 그런 노력이 결국엔 아빠를 깨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면 절대 뭔가 영화에서 뭔가 불안하게 퇴장을 했지만 그렇게 불안하게 삶을 살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아빠가 뭔가 더 살아보려는 의지를 가진 강인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관객분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희주의 이명 현상은 엔딩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바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명이라는 그 어떤 것이 희주의 어떤 죄책감이 신체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외면하고 싶고 덮어두려고 했지만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과거, 남편에 대한 것들이 계속 신체적인 반응으로 오는 것인데, 영화에 나왔다시피 그것이 도저히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걷어내려고 해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칼을 가져대고 귀에다 찔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영남에서 중단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주와 영남의 주 존재는 각자 서로 존재하기보다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인물들이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남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을 통해서 희주와 영남의 어떤 교감을 나눴다면 이제는 더 이상 희주에게 그 이명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불금이지만 요즘 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빨리 끊기니까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지우 배우님께서는 이제 배우로서 이제 혹은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늘 기록하는 다이어리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면, 빛과 철의 촬영을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소회를 다이어리에 담았을까, 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배우님.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처음에 빛과 철 촬영 전에는 감독님께서 저의 날카로운 면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다 끝나고 크랭크업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다이어리에 날카로운 면을 찾았나? 조금은 무언가 달라진 나의 모습을 찾았나?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것 같고, 또 연기로서는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선배 배우님들과 호흡도 맞춰봤고 정말 좋은 경험했다, 조금은 성장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네,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뭐 빛과 철에 대해서 뭐 반전도 얘기했고 N차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저예산 혹은 저인력의 어떤 독립예술 영화로서는 미스터리 장르로 이 정도까지 성과를 냈던 근래의 작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장르의 좀 작은 어떤 영화들이라도 이런 좀 완성도 높은 장르의 물결들이 좀 계속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영화들이 빛과 철을 통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이 앞으로 근황과 이제 또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어떤 인사 말씀으로 이제 자리를 파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감독님 근황이랑 이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근황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이 근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빛과철의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극장에서 이제 많이 내려가 있고 이제 상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이제 어떤 빛과철을 떠나보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미뤄두고 싶어요. 계속 떠나보내기 쉽지 않은 하지만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이 오겠지만 그것들을 미루고 좀 더 많은 관객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배우분들과 또 자주 보게 되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전주 영화제도 하지도 못하고 해외 영화제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같이 추억을 쌓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개봉을 하게 되면서 자주 보고 얘기도 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아직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이 영화가 가진 어떤 힘, 좀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여운을 좀 즐기고 싶고 당장 뭐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잘 생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이 영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 영화 마무리가 되면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박주희 배우를 위한 시나리오를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올해 박주희 배우가 19인데 이제 10년 후 29쯤 됐을 때 이제 만추 같은 멜로 드라마를 꼭 써가지고 박주희 배우와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꼭 이제 읽어주실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트렌치 코트도 입고 항해 같은 트렌치 코트를 마치 입고 오셨네요. 네, 이제 배우님도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모습들로 많이 찾아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넷플릭스 좀비 장르의 드라마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엄청 밝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기대돼요. 어떤 모습이실지 너무 기대되는데 꼭 이제 애청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바라고 사실 빛과 철은 지금 한 9,500 정도의 관객이 들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시국에 이제 저예산 어떤 영화로서는 정말 발군의 어떤 스코어를 좀 보이고 있고 정말 또 올해 그 한국 영화 중에 또 이렇게 작은 영화가 10,000명이 넘는 어떤 영화들이 되게 드물었는데 꼭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N차를 통해서 꼭 10,000명의 어떤 그 이상까지 좀 이제 갈 수 있게 길게 갈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배우님의 앞으로 계획이나 근황 그리고 또 인사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3이니까 계속 학교 생활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가끔씩 일정이 있으면 서울 오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오늘 불금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빛과 철이 1만이 되기까지 약 500명 정도 남았는데 꼭 대구로 돌아가시는 길에 리뷰나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뭐 빛과 철 영화 좋더라 이렇게 한마디 정도라도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500명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한 1,000명 모자랐으면 포기했을 텐데 500명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연애란 분신 박주희 배우님이 1만 돌파 축하 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되게 귀엽게 그것을 공개 못하고 끝나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관객분들 같이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좀 더 힘을 내서 꼭 1만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